근데 이런 칼뱅주의의 그 윤리가, 청교도 윤리가 실제로 그 17세기 영국에서 구빈법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칼뱅주의자들의 그 심리적인 내적인 갈등이 아니고, 내적인 불안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주어진 강요인데, 이게 이제 17세기 영국의 구빈법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또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대로 이 칼뱅주의는 빈곤에 대한 혐오를 퍼뜨려 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구빈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요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노동 착취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데 기초적인 바탕이 된 거죠. 칼뱅주의가 우연히 자본주의의 요구하고 일치한 게 아니죠. 이게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대로 칼뱅주의 윤리를 만든 거죠. 그 전후관계를 착각하면 안 되죠. 근데 베버는 그 전후관계를 착각했는지 뒤집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뒤집어 놓은 거죠. 베버도 모를 리가 없는데, 베버가 이제 이 책에 쓰기를 중세의 윤리는 국어를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탁발 승단에서는 찬양하기까지 했다. 이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낳은 영국의 가혹한 구빈법의 입법에 작용한 것이 청교도의 금욕주의다. 이 금욕주의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프로테스탄트 종파들과 엄격한 청교도 교단들 내부에 실제로 구걸이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빈법을 살펴보면은 이게 노동 착취를 강요하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사회복지법의 어떤 모델 시초로 여겨지는데 전혀 사회복지법이 아니죠. 이게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1601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때 그러니까 16세기 말하고 17세기 초에 그 엔클로저, 양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 치고 이제 농민들을 쫓아냈죠. 그리고 흉작, 인구 증가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빈민으로 전락하고 불황자로 떠돌게 되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불황자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크게 기여한 요인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독일 농민전쟁 상하고 똑같죠. 16세기 초에 나타난 자본주의가 이제 경제 시스템 자체를 자본주의적으로 몽땅 바꿔놓음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불황자들이 많이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청교도주의로 그걸 근거로 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문어미고기, 문어미고기 여기 왔죠. 문어미고기 넘어갑니다. 기억이 난다. 그래서 이 구빈법에 의하면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 워크하우스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장의 시초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공장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으로 보내고, 아동은 입양시키거나 도제로 보냈다 그래요. 아이고, 여기 조심. 근데 그 작업장, 워크하우스에서는 최소의 구호만 제공하고
노동력이 있는데도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기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착고를 채우거나 감옥에 쳐넣었고, 그리고 그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구빈원에 보냈는데, 이게 구빈원이라는 게 그게 말만 구빈원이지 아주 상태가 극히 비참하여 침구로 밀집이나 낡은 거적대기를 주고, 겨울 난방도 없고, 위생시설도 전무했다 그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주나 하나만 구빈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구빈법의 제정 의도는 불황자를 줄여가지고 사회 질서를 도모한다는 명목이었지만은, 이게 주 목적은 이제 이 자본주의 등장에 따라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그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죠 이게. 그리고 이 워크하우스 작업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감시 통제하면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킨 거죠. 이 감시 통제하는 규율도 이게 수도원의 규율에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수도원과 수도사들을 무력화시켰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쫓아내고 대신 불황자와 빈민들을 감금해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수도원과 수도사를 아주 이용해 먹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을 이용해 먹는데 하나도 안 버리고 깨알같이 다 이용해 먹죠 이게.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규율하는데 시간표가 그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미셀 푸코의 그 감시와 처벌이란 책을 보면은 시간표는 오래된 유산이다. 그 정확한 모형은 아마도 수도원에서 유래되었을 터인데 그 형태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수도원에서 사용되어 온 세 가지 주요한 방식: 시간 구분을 확립하고 일정한 업무를 강요하며 반복 주기를 규정하는 일은 아주 일찍부터 학교, 작업장, 병원에서 재현되었다. 여기서 이제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나온 거죠 이게. 프랭클린 다이어리 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매일 그냥 시간대별로 뭘 해야 될 것인지 다 적어 놓고, 정말 머저리죠 머저리. 누가 이렇게 그게 실제로 이게 실천이 가능하기나 하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기계이지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따르면 종교개혁은 자본주의의 노동 착취를 합리화하기 위해 프로테스탄트의 소명의식을 노동신화로 제공하고, 자본주의가 인간을 노동노예로 만드는데 협력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가 상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되고, 그리고 군대도 통제된 훈련을 통해 군인을 기계적인 신체로 만드는데 이게 청교도주의가 이게 적용이 돼요.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 푸코에 의하면은 푸코의 그 감시와 처벌에서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에 대한 개념은 본래 공동생활의 형제들이라는 어떤 종교 단체 안에서 나타난 듯하다. 이 형제단에서 신비주의적이거나 혹은 금욕적인 형식을 통하여 수련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신체와 시간에 관한 정치적인 기술의 한 요소로 편입된 수련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복종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영국에서 구빈법이 나온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은 목적에서 토마스 홉스의 그 파놉티콘이 나왔죠.
파놉티콘이라는 게 원형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구빈법에 따른 그 워크하우스, 공장들하고 군대, 학교, 감옥, 병원, 이런 건물에서 이제 감시와 통제가 쉽게 하도록 이렇게 건물 자체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건물이 이제 자본주의적 질서에 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즘 그 현대 공교육도 그 목적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청교도주의가 그 공장에서 노동 착취하는데 이용되고, 군대나 교육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아주 하나도 안 버리고 깨알같이 이용되는 거 보면은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렇게 딱 맞춤으로 자본주의 맞춤 시스템을 요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청교도주의가 혁명이라든지 그 외의 혁명이라든지 정당 정치, 군대의 모델이 돼요. 그래서 그 칼뱅이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펼쳤죠. 이게 그 외에 근대 이후에 그 현대적인 근대 이후의 그 정치 시스템이 돼요, 이게. 그래서 김수읍 씨가 쓴 칼빈의 정치 사상과 그 영향이란 책에 보면은 칼빈의 성직 정치는 가정이나 직업 생활까지도 성서적 계율을 지켜야 하며, 정치 사회 문제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교회가 국가에 대해 기독교적 윤리 의무에 관해 교시를 내렸다.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실시한 교회나 국가의 제도는 대의원제였다. 물론 이 제도가 중세 수도원이나 탁발승에 의하여 사용되긴 했으나 이것이 칼빈으로 말미암아 더 보편화되었으며, 그 후 칼빈주의가 가는 곳마다 이 정치 체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서 대의원제라는 게 이제 현대 민주주의라 부르는 대의제죠, 대의제. 말만 민주주의고 대의제지 이게 사실은 과두제죠, 과두 독재 체제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그 자본주의만 불러온 게 아니라, 경제체제만 바뀐 게 아니라 정치체제도 칼뱅주의 교회 체제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이 칼뱅주의에서 가장 다수가 이제 장로회인데, 장로회에서 목사, 장로, 교회, 집사가 지배하는 이게 과두지배 체제죠. 회중교회에서는 이제 회중교회도 장로교회 일파인데, 회중교회에서는 이제 신도들이 목사를 직접 뽑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목사 1인 지배체제처럼 과두제고, 이게 이제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 된 거죠, 모델이 된 거죠. 이걸 이제 민주주의 절대 아니죠, 근데. 그래서 김수읍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알버트 하이만은 주장하기를,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영국, 독일, 미국 정치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제네바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선택할 때 사용한 선거 방법을 채용한 결과이다 라고 하였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칼뱅주의가 이게 또 칼뱅주의자들이 정당을 형성함으로써 이게 근데 정당 정치에 이게 시초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청교도가 나타난 게 영국에서 이제 제네바로 망명한 사람들이 칼뱅한테 이제 청교도를 배워가지고 칼뱅주의를 배워가지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로 귀국하면서 이제 청교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영국에서 왕정 복고 시대에 양당이 형성이 돼요. 그래, 양당이 이제 휘그당하고 토리당인데, 이 휘그당이 이제 상인들과 비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가 포함되는 거죠. 그 휘그란 이름 자체가 청교도의 일파인 휘거 모어즈가 있는데, 이거 약자예요. 그리고 토리당은 왕당파로 이제 지주와 국교도, 성공회를 말하는 거죠. 성공회로 이루어진 정당이죠. 이 휘그당과 토리당이 이제 근데 정당 정치에 이제 시초가 됨으로써 현대 정치의 대부분은 이제 이 정치 체제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 맞춰서 이제 토마스 홉스의 그 리바이어던이라든지 존 로크의 그 통치론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본이 되는 주장이 자연 상태는 만인과 만인이 서로 투쟁하는 무질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독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여기서 이제 이 자연 상태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개념이 이게 이 칼뱅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칼뱅의 예정설에서 나타나는 신은 지가 멋대로 보니까 구원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멋대로 정해버리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지 맘대로 그런 무자비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신라권을 쓴 존 밀턴도 이런 신은 잘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자비한 존재인데,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리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간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인간의 복종과 굴욕을 요구하는 이 전제적인 신의 모습은 중산층 자신의 적개심과 부러움이 투영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부자들이 나타나고 그 자본가들이 사치와 향락, 사치와 권력을 진 것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적개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롬은 제네바에 수립된 칼뱅 체제의 특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의심과 적개심이었다. 그 후 칼뱅주의가 발달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라는 경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인한 태도, 남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자주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홉스의 만인 대 만인 간의 투쟁이라는 게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칼뱅주의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 유목민인 경우에는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광범위하게 손님을 우대하는 전통이 있죠. 그걸 크세니아라 그러는데, 히라버에서 크세니아, 크세노스, 이방인을 크세노스라고 하는데 크세니아라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을 우대하는 전통이 그 유목민한테는 광범위하게 있죠. 그 옛날에 뭐 구석기 시대는 전부 다 거의 다 유목민이었으니까, 수렵 채취를 했으니까 이게 모든 인간들의 그 보편적인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의하면 이 만인과의 투쟁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개념인데,
이 칼뱅주의 때문에, 칼뱅주의라는 그 괴물들한테서 나타난 그 정신병적인 현상이죠. 이게 정신병이라 봐야지 정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자연상태 개념을 로크의 통치론에서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칼뱅주의가 그 성도들의 군대라는 새로운 유형의 군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에 청교도 혁명에서 얘기했듯이 올리버 크로멜의 군대가 이제 이 성도들의 군대인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군인이었고, 이 청교도의 그 규율이 군대의 규율이 된 거고, 목사는 주님 군대의 대장이 되고, 이게 이제 근대 군대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정치나, 아까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공장이나 교육 뭐 이런 데서 청교도 규율이 적용됐는데, 거기서 뿐만 아니라 정치, 정당 정치나 군대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청교도 규율이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종교개혁하고 청교도주의를 아주 깨알같이 이 자본주의에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써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막스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주장한 것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엉터리임을 다 알 수 있죠. 진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본가가 봉건 세력을 제압하고 지배하게 되면서 칼뱅주의의 직업 소명이라는 노동신화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게 만들고, 자본주의 정치 체제로서 장로의 체제인 과두제를 채택했다. 16세기 자본주의 등장에 딱 맞춰서 종교개혁이 발생하여 자본주의에 맞는 정치 경제 체제와 윤리, 군대, 학교, 공장 등을 제공한 것은 우연이 될 수 없죠. 종교개혁의 추동 세력이 자본가들이었고, 자본가의 요구대로 모든 체제를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베버의 주장대로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정신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을 강요하여 노동 착취를 가능하게 만들고, 자본주의에 맞는 정치와 경제 체제 등 모든 사회 체제를 정립한 거로 봐야죠. 전에 수락산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자본의 기획이었는데, 베버는 이것을 거꾸로 왜곡한 것이죠. 겨울에 왔을 때 여기다가 취업수를 심었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요 근처 어디 심었어요. 요 근처에 심었는데 뭐 많은 게 있나? 많은 게 없네. 안 난 것 같아, 안 난 것 같아. 자본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유대 종말론의 상업화예요. 유대인들에게 종말은 추방과 학살이죠.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이게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에서는 이게 별로 안 나타나는 건데, 유대인들한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종말이란 게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추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방하고 학살이죠. 중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언제 학살당하고 추방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추방과 학살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긁어모아서 수존노가 되는 것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에게 돈이 곧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그 추방과 학살에 대한 공포가 현실적으로는 야훼를 만몬신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투기적인 상황에 몰린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신도 계약의 대상이고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인신매매할 수 있고 사람도 인신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었죠. 그 결과 이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결국 유대 자본을 형성하게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근대의회 실질적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유대인들의 만몬신앙을 세교화한 것이고, 칼뱅은 부자가 구원의 징표라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유대 자본을 정당화한 거죠. 그리고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불러왔다고 왜곡을 한 거예요.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도 유대 종말론의 변종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변종일 뿐이에요.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를 유대교화하고 사람들을 만몬의 노예로 만든 것이죠. 근데 베버는 이 과정을 완전히 앞뒤를 뒤바꿔 가지고 전도시켜 버렸어요.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괴물을 낳은 것이지,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낳은 게 아니죠. 이렇게 살펴볼 때 베버는 이게 삼류학자 축에도 못 들어요. 전에 소개했던 그 베르너 존바르트의 그 유대인과 근대 자본주의라는 책을 1911년에 썼는데, 베버는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바르트가 유대인들이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자 그에 대한 반론으로 대단한 주장을 한 거죠. 주장만 있지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유대 자본이 딱 좋아할 만한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선전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과대평가한 그런 사람이죠. 이게 어영학자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의 이신칭이, 말도 안 되는 이신칭이, 칼뱅의 예정설, 막스의 유물론, 프로이트의 성결정론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낚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글을 또 난해하게 써요. 베버 글도 보면 이게 굉장히 현학적으로 써요. 이 난해하게 글 쓰는 게 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틀렸다는 게, 이게 틀렸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도 이 자본력으로 엄청난 자본으로 마케팅을 해버리니까 위대한 학자로 등갑을 해버려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토마스 홉스, 그리고 프로이트,
프로이트 전집은 제가 옛날에 전집을 다 읽었어요. 근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에리 혹스봄 그 자본 3부작 다 읽었는데 거기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고, 존 롤즈 하도 떠들기를 읽어봤는데 뭐 허접하고, 에리 프롬, 응? 한나 아렌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어영학자들이에요. 이게 막스 베버처럼 자본이 띄워준 거죠 이게. 충청남도에서 영어 선생 했었어. 근데 막상 읽어보면은 이게 엉터리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안 읽어봐서 이제 사람들이 썩는 거지, 읽어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놈들이 그 자본의 행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삐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놈들이 그 학자도 아니고 사실은 양심을 팔아먹는 그 파우스트들이고, 악마한테 양심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놈들이 악마예요.